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과 친구하기 미주친 TV의 시퍼스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기업은 대륙의 우버라고도 불리는 디디추싱인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며칠 전에 준비했는데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제 뭐 상장하자마자 바로 큰 악재가 터졌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악재에 관한 내용도 함께 올리기 위해 영상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네요. 네, 중국 정부와 관련된 DD의 악재는 영상 뒷부분에 따로 준비해보았는데 일단 영상의 목적 자체는 디디 추싱의 기업 분석이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영상에서는 뭐 기업의 이름을 한 번씩 뭐 DD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DD는 이 모바일리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중국 기업입니다. DD의 사업이 잘 정리되어 있는 표인데요. 이 표는 모두 2021년 1분기 기준의 수치입니다. DD는 현재 전 세계 16개국 약 4,000개 가량의 도시들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약 5억 명 가량의 연간 활성화 유저와 1,500만 명의 운전자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전 세계에서 4,100만 건 정도의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 단위로 보면 한 달에 약 12억 건의 서비스가 이용된다는 건데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는 이 우버랑 또 비교할 필요가 있죠. 네, 월간 이용자 수를 보면 디디 추싱은 이제 12억 건인데 반면 우버는 약 4억 건 정도로 디디의 이용량이 약 3배 정도 많은 모습입니다. 매출 또한 2021년 1분기 기준 디디 추싱과 우버는 각각 64억 불과 29억 불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몸짓은 이제 디디 추싱이 우버보다 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때문이기도 하죠. 그럼 디디는 과연 어떤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지 보겠습니다. 디디는 중국 사업부와 이 국제 사업부에 조금 차별성을 두었는데요. 디디의 주요 무대가 중국인 만큼 중국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리스, 정비, 화물 운송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보시면 여기 전기차 섹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디디 출싱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차량 공유 이제 맞춤형 배터리 전기차를 공개한 회사이기도 해요. 자체적으로 연구한 전기차 자동차까지 이제 운용 중에 있는데 이 전기차 관련 내용은 뒤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부 사업부는 이보다는 더 단순하게 이 차량 공유 서비스와 음식 배송 서비스 그리고 약간의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디의 핵심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런 택시 서비스와 음식 배달 서비스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버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대륙판 우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는 뭐 여러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카풀 서비스에서부터 여기 뭐 럭셔리까지 총 8개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버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 각 고객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모습입니다. 서비스의 이제 수익 구조도 우버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 우버 분석 영상도 있으니 우버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운행비가 이렇게 10불이라면 톨비랑 서비스 그리고 텍스 비용이 1, 즉 10%가 이렇게 추가로 잡히는데요. 보통 0.9는 마케팅 비용에서 제공되며 이제 고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손님은 10.1을 내야 되는데 이 GTV죠. 전체 트랜잭션 비용, 이제 그로스 트랜잭션 밸류인데 이 전체 트랜잭션 비용은 11불로 위에서 말씀드린 이 인센티브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 분들의 수익과 이렇게 뭐 인센티브까지 다 포함되면은 총 8.5예요. 8.5, 즉 85% 가량을 주게 되면은 레비뉴로 남는 것은 1.5이죠. 전체 매출은 그래서 1.5로 잡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인센티브가 이렇게 0.9가 비용에서 빠지게 되면서 결국 수익은 0.6, 즉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기타 영업 비용들이 포함되면 회사의 전체 수익률은 안 봐도 이제 뭐 적자거나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물론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시한 예제일 뿐이긴 하지만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그랬듯 사실 이 공유경제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자체엔 수익성 자체는 실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럼 디디추싱의 간단한 업력을 보고 넘어갈게요. 디디추싱은 2012년부터 이제 택시업을 시작했고요. 2014년에는 지금의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사업을 크게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2015년에는 쿠아이디를 인수하며 지금의 디디추싱으로 이제 리브랜딩 되었고 2016년에는 우버의 중국 사업부를 인수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2018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진출을 시작하며
기업을 더더욱 키우게 되었고 2020년도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D1 자체 개발한 전기차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력은 짧다면 정말 짧은데 빠른 속도로 크게 성장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뭐 우버가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안 하면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버의 사업부를 다 이제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미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시작한지 보시면 거의 2020년 기준 거의 8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8년만 이런 수직 각도로 키웠어요. 사실 중국 정부와의 뭐 모종의 거래나 뭐 관계가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빨리 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디디는 지금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앞으로 구상하는 플랜들을 통합하여 이 모바일리티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세상을 더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디디의 이런 구상과 노력은 중국의 이 청두라는 도시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활용될 정도로 잘 체계가 잡혀 있는데요. 청두는 그러니까 인구가 약 1,7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예요. 큰 도시죠. 그런데 여기서 디디는 운송 인프라 자체를 이렇게 새로 설계했는데 이 도시에서만 매일 사용자가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들었네요.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트랜잭션이 250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월간 활성화 이용자는 1,000만 명이고요. 즉 이 도시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디디 출싱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기본적인 택시 서비스를 이렇게 포함해서 뭐 이렇게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서비스도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두고 뭐 주유와 충전 그리고 도시 내에 물건과 화물 배송까지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즉 청두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교통 시스템에서 디디 출싱이 관여를 하고 일상생활 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청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도시로 확장을 내가고 있기도 합니다. 디디가 추구하는 세상은 이런 추세와 이제 함께 설명할 수 있는데요. 디디는 앞으로 이렇게 개인이 보유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비중이 점점 줄면서 자율주행 운전 기능이 포함된 이 공유경제 서비스로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어디까지는 얘네 생각이지만요. 2020년 기준 자동차 공유경제의 비중은 2%이고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1%뿐 되지 않았지만 2040년까지는 이 비중이 각각 24%와 29%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디 출싱은 지금 단순한 이 택시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프라 시스템 자체와 더 나아가서는 이 전기자동차의 기술까지도 함께 개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디디가 개발한 전기차를 잠깐 볼게요. 이름은 D1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린과 같은 이제 그린 환경과 관련된 이제 색깔을 넣었다고 해요. 이 차는 비교적 최신인 2020년 11월에 공개되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와 공동 개발을 해왔고 2018년부터 이제 공동 개발을 해왔고요. 이제는 개발이 완료되어 BYD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주행거리는 약 418km로 이제 완충 시 나쁘지 않고 총 5인승이며 비상제동과 차선 이탈 경고와 같은 이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레벨 2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이 차는 디디 출싱의 택시 서비스에 특화된 스펙으로 나온 자동차예요. 실제 성능은 저도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겉모습은 일단 무난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 기업을 이제 무작정 무시하는 기업이 많은데요.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하고 중국은 아직 비판받아야 할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무작정 무시하다 보면은 우리 또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요. 출시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디디는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제 모든 부분에 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우버와 판박이죠. 근데 디디의 최고 장점이자 단점은 또 정부와의 관계예요. 중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유경제와 환경 친화적인 첨단 교통 시스템의 확장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디디 출싱이 이제 많은 수혜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 장점이 또 단점으로 되는데요. 이 정치적 리스크는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디 출싱은 현재 사업을 급속도로 이제 확장시키고 미래 계획에도 충실한 모습인데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이제 너무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이 정치 리스크인데요. 이 정치 리스크는 비단 중국 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7월 4일 조선일보에서 실린 제목인데요. 디디 출싱이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삭제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디디추싱은 미국에 상장 후 6월 30일인가 상장했죠. 상장 후 중국 정부로부터 안보 문제 때문에 이 네트워크 보안 조사를 받았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어요. 이게 좀 많이 웃긴 게 상장을 하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터졌어요. 며칠도 안 돼서. 뭐 한 달도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예. 근데 이게 정말 이거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요즘 중국 정부들은 중국의 IT 공룡들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또 주로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인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중국은 자국 내 기업들이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미국 이제 증권 감독 당국에 제출하고 검토받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의 통제권이 있는 이제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선호해 왔는데 이제 알리바바에 이어서 디디추싱도 이렇게 크게 한 방 먹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강화시키는 단계에서 이 중국 기업들의 투자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기업의 영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당분간에 신규 사용자만 받지 못하고 기존의 가입자들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조사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상장 후 바로 이렇게 디디추싱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디디추싱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어요. 실적 전망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요. 또 막말로 최악의 경우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국가 주도로 또 디디추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 잘 듣는 이런 기업 하나 두는 것은 쉬울 수 있죠. 그치만 기업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 표는 디디추싱의 매니지먼트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윌 웨이 청이라고 있죠. 이분이 설립자입니다. 보시면 회사의 업력이 짧은 것만큼 이 매니지먼트들의 나이도 다 젊은데요. 설립자가 지금 38살이에요. 이 회사가 8년 전에 거의 설립되었으니까 거의 30살부터 회사를 시작한 건데요. 정말 젊죠? 이 사람은 참고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알리바바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 사업부인 알리페이에서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VP죠. 그래도 아무 실무 경험 없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고 대기업에서 좀 짧지만 경력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젊은 매니지먼트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리스크가 또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디디추싱의 재무 부분은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무 파트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 영상 시간이 2배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영상의 조회가 잘 나오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기업들은 제가 일전에 올린 팔란티어나 유니티처럼 재무 분석만 심층적으로 한 이제 별도의 영상을 더 올리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디추싱의 손익계산서인데요.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더 보면 더 간단해요. 뒤를 보면은 더 간단한데 이게 사실 중국 회사라서 이렇게 중국 화폐와 달러를 같이 명시하면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뭔가 숫자가 빡빡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달러를 기준으로만 볼게요. 2020년과 2021년 1분기 숫자가 달러로 정리된 겁니다. 일단 2020년 기준 디디추싱의 총 매출액은 216억 불로 2019년 대비 8%가량 줄었는데 이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8% 매출 감소는 나름 선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분기는 전년도 동기 대비 105%의 매출이 증가해줬어요. 네. 이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률은 11.2%였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고금경제의 특성상 이런 사업들은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산으로 사업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들고 다른 객체들을 연결시켜 주는 데에는 큰 수익이 날 수가 없죠. 대신 말 그대로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고하는 사업이니 정착이 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매출 총이익률은 11%로 좀 낮지만 이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비 그리고 관리비 등으로 큰 영업 비용에 이제 지출이 나가면서 결국 영업 순손실률은 마이너스 9.7%를 기록했고 순손실률도 마이너스 7.5%를 기록했습니다. 즉 디디추싱은 지금까지 계속 적자 기업이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흑자를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버와 재무 구조까지 똑같죠. 그런데 2021년 1분기를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출액은 64억 불로 이제 크게 증가해 주었는데 매출 총이익률은 10.8%로 더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 비용도 더 커지면서 영업 손실률도 마이너스 15%로 크게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즉 100원짜리 상품을 팔면 오히려 15원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업 손실이니까 뭐 세금 같은 것들을 내기 전 기준으로요. 그런데 보시면 또 수익률이 이렇게 13%로 순이익률이 크게 증가한 것이 보이죠. 영업 손실률이 마이너스 15%인데 순이익이 13%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영업 외 이익이 컸다던가 아니면 세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던가. 네, 디디추싱의 경우 보시면은 이 기간에 네, 투자소득이죠. 인베스트먼트 인컴, 네, 투자소득, 즉, 네, 이렇게 투자소득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영업외 소득이 크게 발생한 거였어요. 찾아보니까 디디추싱이 보유한 자회사의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이었습니다. 즉 이번 분기에 발생한 디디추싱의 순이익은 영업과는 관계없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이것만 보시고 이 순이익률 13%만 보시고 혹시나 디디추싱이 이번 분기에 뭐 흑자 전환됐다, 뭐 순이익 8억 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분기도 적자가 예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손실폭은 더 커질 거예요. 100%. 왜냐면은 이제 상장이 되면서 보상금 있죠. 이제 직원 상장 이제 직원 보상금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뭐 무형자산이 이게 뭐지 실제 현금의 실제 현금 흐름과는 이제 관이 없는 비용이지만 직원 보상 비율 같은 스탁 옵션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수익률은 수익성 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순이익 이제 이런 손실률보다는 매출이 얼마나 뭐 증가했냐가 더 판가름 나겠죠. 다음으로는 대차대조표를 간단하게 보면은 디디추싱의 총 자산은 이렇게 보시면 매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전체 자산의 46%가량이 유동 자산으로 이제 나쁘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전체 유동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은 28%이지만 보시면 단기 투자성 자산이 54%로 조금 비중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비유동 자산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 같은 이렇게 비유동 자산의 비중도 좀 있어 보이는데 좋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굿윌이죠. 영업권. 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보시면 전체 자산의 33% 가량이 이 영업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무형자산이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동안 많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이런 자산들이 크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뭐 자산의 퀄리티는 뭐 좋으면서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네 이제 부채를 한번 볼게요. 디디추싱은 생각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는 아닙니다. 비록 영업권에 의해서 뭐 자산의 뻥튀기가 있긴 했었지만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 부채 비율은 뭐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80%가 자본이고 20%만 부채라는 거죠. 뭐 단기 부채를 보면은 네, 매출 대비로는 이제 이 소액의 바로잉 대출 같은 게 있고 빌린 게 있고 네, AP죠. AP 그러니까 즉 이제 매입 채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매출 대비해서는 큰 모습은 아니고요. 또 비록 유동성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성 자산이지만 이 유동 비율은 260%로 뭐 표면적으로는 단기적인 부도 위험은 적어 보여요. 또 디디추싱의 경우 이제 소프트뱅크와 텐센트 등의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디디추싱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로 보면 중국의 교통산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하는 큰 잠재성이 있지만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